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할머니입니다. 저희 아들이 변호사인데 얼마 전 새로 개업을 했어요. 마음 맞는 친구들과 같이 연 사무실이라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마음으로 빌다. 문득 우리 아이 아빠 생각이 나기에 예전 일들을 생각하다 글로 써보자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짝이었는데 그때부터 좋아하다가 고등학교 때까지 연락을 주고받았지요. 부리부리하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그을린 피부에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을 이끄는 모습이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시시한 남자 아이들과는 달랐다고 할까요? 담임 선생님께서도 남희준이 하는 일이라면 믿고 해보라고 하실 정도로 믿음직한 모습의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압도적인 표 차이로 1학기, 2학기 반장을 했습니다. 같은 반이 아니어서 몰랐는데 계속 반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말고도 저희 아이 아빠 좋아했던 여학생들이 꽤나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동창회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돈 많은 집 아이들이 아무리 물량 공세를 해도 그 인기를 이기지 못했으니까요. 공부도 잘했고 경우에 어긋나는 법이 없고 어려운 친구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언제나 나서서 도와주는 친구였기에 그 신임이 두터웠죠.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새 옷이 아니어도 깔끔하게 챙겨 입을 줄 알고 그 나이 남자 아이들에게 나는 땀 냄새도 나지 않고 비누 냄새가 나는 아이이기도 했고요. 그 당시 저희 집은 좀 잘 사는 편이라 금전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저였는데도 아이 아빠 앞에서만은 주눅이 들고는 했습니다.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 자체가 다른 아이였거든요. 그런 아이와 짝이 되고 나서 저는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사실 6학년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처음 본 아이가 아이 아빠였고 첫눈에 반했거든요. 그때는 저보다 키도 작았는데 어찌나 똘망똘망 기세가 좋던지 진짜 뭐라도 될 사람이라 느꼈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은 있었던지 그 느낌은 맞아떨어졌습니다. 개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 쉬는 시간에 갑자기 교실 한편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덩치가 큰 아이가 작은 아이와 시비가 붙어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제 짝이었던 아이 아빠는 빠르게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더니 가로막고 싸움을 말리더군요. 무슨 일이야? 교실에서 누가 주먹질을 하냐? 라며 단호한 말투로 말하는 아이 아빠에게 덩치가 큰 아이가 넌 뭐야? 상관 말고 빠져. 너도 애미 애비가 버리고 할머니랑 사는 이 자식 편이냐? 라며 이죽거리더군요. 그 순간 아이 아빠는 그 덩치 큰 아이를 유도 기술인지 씨름 기술인지 모를 기술로 교실 바닥에 꽂아버리더군요. 덩치만 믿고 센 척을 하던 그 아이는 바닥에 대자로 누워있다 벌떡 일어나더니 너 이 자식이 방심하고 있었는데 라며 아이 아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덩치값도 못하고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그러다 수업이 시작하는 종이 치고 선생님이 오시면서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자리에 앉았습니다. 덩치가 큰 아이는 씩씩거리며 분해하는 게 보였고 아이 아빠는 땀을 흘리면서도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다음 쉬는 시간이 되자 덩치 큰 아이는 너 이따가 학교 뒷마당으로 와. 가만 안 둬. 라며 자리로 돌아갔고 덩치가 작은 아이는 나 때문에 괜히 너까지 싸울 필요 없어. 4학년 때부터 괴롭히던 걸 내가 해결을 못해서 미안하다 라고 하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더라고요. 아이 아빠는 그런 아이에게 야, 부모님 대신 할머니가 힘들게 키워주시는데 더 씩씩하게 학교를 다녀야지. 저런 놈 때문에 기죽어 다니면 되겠어? 걱정 마. 내가 반장이 된 반에서는 그런 건 용납 못해. 라더니 전의를 불태우더라고요. 그 열기가 곁에 있는 저한테까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상대 아이가 워낙 덩치가 큰 아이였고 껄렁하기로 유명한 아이라 괜히 싸움이 더 커지면 아이 아빠가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려볼까 싶었는데 괜히 그런 싸움에 말려든 아이 아빠가 혼나지는 않을까 싶어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마음만 졸였죠. 학교가 끝나고 청소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은 싸움이 났다는 뒷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그들 중 한 명이었죠. 제발 다치지 않기를 바라며 다가간 그곳에는 그 덩치가 바닥에 누워 있었고 아이 아빠는 그 위에 올라타 주먹질을 하고 있더군요. 주변의 아이들은 그간 그 덩치에게 당한 것이 있어서인지 아이 아빠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덩치 큰 아이가 미안해, 내가 졌어, 미안해 라며 울먹거리고서야 아이 아빠의 주먹질이 끝났습니다. 아이 아빠는 맞아보니 어때? 아프지? 너한테 맞은 아이들은 어떻겠니? 앞으로는 힘으로 누굴 괴롭히고 그러지 마.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때려서 미안하다. 일어나 라며 손을 내밀더니 그 덩치를 일으켜 세워주더라고요. 옷에 묻은 먼지와 티끌도 털어주고요. 그러자 그 덩치는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감싸더니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자 아이 아빠는 다들 돌아가. 소란 피워서 미안해. 오늘 일은 비밀로 해주고 라더니 덩치를 데리고 반대편 쪽으로 나가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멋지더라고요. 자기보다 덩치가 큰 아이를 싸움으로 이긴 것도 그랬고 그리고 나서도 망신을 주기보다 다독이는 모습이 진짜 어른스럽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오빠들이 둘이나 있는데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저랑 같은 학년의 아이가 그럴 수 있다는 게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아이 아빠가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워낙 부끄러움이 많은 탓에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공책 한 권에 그저 빼곡히 아이 아빠에 대해 써내려가기만 했습니다. 그 공책이 화근이 될 줄도 모르고 저만의 마음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써놓았기에 혹시나 집에 두면 엄마나 오빠들이 볼까 싶어 가방에 가지고 다녔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친구들끼리 같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반납하려는데 화장실이 급해. 내 가방에 보면 책 있거든? 좀 가져와 줄래? 나 얼른 화장실 다녀올게. 라며 다녀왔더니 교실 안이 난리가 났더군요. 친구는 울 것 같은 얼굴로 한 남자아이를 쫓아다니고 그 남자아이는 킥킥거리며 무언가 큰 소리로 읽는데 제가 쓴 비밀 일기의 내용인 겁니다. 후다닥 달려가 그 공책을 뺏고 박박 찢어 쓰레기통에 넣고는 엎드려 울어버렸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친구는 발을 동동거리며 미안해. 책권에다가 공책이 빠졌는데 제가 가져가서는 읽은 거야. 진짜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라며 같이 울 것처럼 울먹였습니다. 친구가 일부러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부끄러움은 사라지지 않았기에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아이 아빠는 그런 책에 조용히 울지 마. 내가 선생님께 말씀드려줄게. 저 녀석도 재미로 그런 거지. 너 망신 주려고 한 건 아닐 거야. 라며 달래는데 더 창피해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프다고 하고 양호실에 가서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지막 수업 시간이 끝날 때까지 교실로 돌아가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쉬는 시간에 제 일기를 읽은 아이를 데리고 아이 아빠가 양호실로 왔더군요. 야, 빨리! 라며 제 곁으로 그 아이를 민 아이 아빠는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는 미안, 공책이 펼쳐졌는데 하트도 있고 그래서 호기심에 읽다가 미안하다. 난 장난이었는데 너는 창피했을 것 같아.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사과를 받으면서도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뭐라고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붙들고 울고 있는데 양호 선생님이 돌아오셔서 이렇게 아프면 조퇴하는 게 좋겠어. 어머니 불러줄까? 라고 하시는데 이런 일로 엄마까지 오시게 하고 싶지 않아. 아니요. 조금만 참았다가 제가 혼자 갈게요. 라고 하고는 약을 받아먹고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교실로 돌아가 아이 아빠를 다시 만날 일을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짝인데 내일 학교 와서는 어쩌나 싶고 앞으로 어쩌나 싶어서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는 종소리가 들리고 양호실 밖으로 나갔지만 바로 교실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교실로 가는 발걸음을 늦춰 천천히 교실에 도착했죠. 청소가 끝나고 정리를 하는 반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자 가슴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가방을 챙기기 위해 큰 마음을 먹고 교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모두가 돌아볼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모두가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너무 유난을 떤 것 같아 민망하리만큼이요. 그래도 혼자 다급하게 가방을 챙겨 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혹시나 저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지는 않을까 싶어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다급한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내일 학교는 어떻게 가나 싶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아프다고 하고 학교에 가지 말아버릴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엄마의 성난 얼굴이 떠오르며 그조차도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인수가 나야 희정이 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가기 창피했지만 집 앞까지 찾아온 친구를 돌려보내기도 그렇고 해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친구는 제가 찢어버렸던 공책을 다시 붙여 내밀더라고요. 나는 한 글자도 안 읽었어. 사실 이거 희준이가 너 없을 때 다 붙여준 거야. 나보고 전해달라고. 다른 애들한테도 모른 척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다른 애들도 모른 척 한 거고. 아마 애들 다 모른 척 할 거야. 다들 희준이 말이라면 잘 따르잖아. 희준이 진짜 괜찮은 애인 것 같아. 좀 애늙은이 같아서 그렇지. 미안해. 내가 조심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라며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공책을 받아들고 친구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공책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곳에 촘촘히 풀칠이 되어 붙은 공책이 마치 제 마음 같아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 모든 걸 아이 아빠가 봤다는 것도 너무 창피했고요. 그래서 울면서 공책을 넘기고 있는데 제가 쓴 마지막 장 옆에 낯선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박인숙, 고맙다. 나를 이렇게 좋게 생각해줘서. 솔직히 좀 기분이 좋네. 사실 안 읽고 붙여만 주고 싶었는데 붙이다 보니 읽게 됐어. 그리고 나도 너 좋아해. 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심장이 쿵하니 뜀박질을 했습니다. 뛰다 못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아이 아빠가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그 글자에 그간의 고민이나 시름은 다 잊혀져 버리더군요. 그렇게 가기가 싫던 학교가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슬프고 속상해서 울던 제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괜히 피식피식 웃음이 나는 걸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나 옷도 신경을 쓰고 머리도 더 정성스럽게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또 보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엄마가 아침밥 먹으라고 하셨지만 밥이 넘어갈 리 없었죠. 그래서 거울만 들여다보다 허겁지겁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는데 가슴이 또 뛰었습니다. 긴장도 되고 두근거리는데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교실 문을 들어서니 친구들이 인사를 건네 같이 인사를 하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 안에 있는 책들을 정리해 책들을 넣기 위해 책상 안을 다시 살피는데 낯선 공책 하나가 있더군요. 이름에는 남희준이라고 적혀서요. 얼른 꺼내 가방 안에 넣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책상 안에 다른 책들을 넣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그날부터 저에게 더 잘해주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아이 아빠가 저를 좋아하는 게 티가 날 정도로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 사이에는 저희가 사귄다는 소문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 바람에 다른 여자아이들이 저에게 샘을 부리느라 시비를 거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야, 쟤가 잘 살아서 옷도 잘 입고 그러니까 희준이가 홀린 거지. 예쁘지도 않구만. 이라며 제가 지나가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고는 했고요. 저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상관없었습니다. 아이 아빠와 서로 번갈아가며 쓰기 시작한 공책에 아이 아빠가 그런 말을 써놓았더라고요. 우리 형이 그러는데 사람들이 시선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래.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지내자.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더 당당할 수 있지. 라고요.
13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하기에는 참 멋지고 어려운 말이었는데도 아이 아빠는 그런 말을 하는 것에 스스럼이 없었습니다. 아이 아빠에게는 띠동갑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형의 그런 말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도 대견한 일이기는 하죠. 그 당시 저는 그런 것들이 더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뭐가 됐든 다 좋아 보였죠. 그렇게 저희는 그 누구도 모르게 번갈아 공책을 쓰면서 마음을 표현했고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도 더 좋아졌고 엄마에게도 칭찬도 받았습니다. 원래도 막내딸인 저를 예뻐하시던 아빠는 우리 딸이 최고네. 탄사되려나? 라며 좋아하셨죠.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이 아빠와 관계가 좋아지고 제게는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더군요. 갑자기 집이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방 두 칸에 지하도 아닌 것이 지하가 아닌 것도 아닌 집으로요. 오빠들과 아빠가 한 방에서 지내시고 엄마와 제가 한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빠들 학교는 가까워졌지만 제 학교는 좀 더 멀어졌죠. 그리고 아빠와 엄마의 사이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외삼촌이 부탁해 선 보증이 잘못되어 그 빚을 저희가 떠안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오히려 내가 못 갚았어? 그러게 대출을 받아서 빌려줬으면 되잖아. 왜 보증을 서줘서는 이 난리야? 어휴, 내가 창피해서 이제 모임에 어떻게 나가? 보증 서줄 때는 돈 받으려고 혈안이 돼서 서주더니 이렇게 되니까 내 탓이야? 처남도 동생이야. 당신 신보가 그 모양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사업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갚는 걸로 해서 대출을 해줬으면 이런 일 없잖아. 라며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아빠는 그런 엄마를 향해 말을 삼키셨고 화를 내는 대신 밤마다 술을 드셨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제 가방이며 책장이며 뒤지고 참견을 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나도 나가서 돈 벌어올게.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부지런이라도 해야지. 그저 조금 힘들다고 술만 마시고 나약해. 라며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아빠는 그런 엄마를 대신해 저희 저녁도 차려주시고 아침도 미리 해놨다가 먹게 해주셨습니다. 엄마는 저희가 학교 갈 때 일어나지 못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집이 그렇게 된 게 너무 창피해 제일 친한 친구들에게도 비밀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아이 아빠에게는 비밀 공책에 털어놓았죠. 엄마 이야기는 빼고요. 엄마는 도저히 창피해서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이 아빠는 그런 제게 물론 힘들겠지만 인숙이 너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야 부모님도 힘을 내실 거야. 나도 되게 어릴 때 우리 집이 어려워서 형이 대학도 못 갈 뻔했는데 부모님이 열심히 하셔서 갈 수 있었대. 형이 군대 가면서 엄마 아빠 속썩이지 말고 잘 있으라면서 말해줬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 기쁘게 해드려. 라고 써줬습니다. 정말 힘이 되는 친구였습니다. 아이 아빠는 그렇게 제게 힘을 주는 말들을 해주며 본인이 솔선수범하며 모든 생활들을 모범되게 했습니다. 반 친구들도 모두 아이 아빠를 좋아했고 아이 아빠를 따랐습니다. 운동회 때도 아이들을 이끌며 6학년 중에 1등반을 만드는 모습이 참 늠름했습니다. 학교에서 포상으로 빵과 우유가 나와 모두가 즐겁게 먹으며 반장 덕분이야 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남중 여중으로 흩어져 학교에 진학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방과 후 중간 지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 공책을 교환했습니다. 그때는 공책 2권을 서로 교환하며 일주일 동안 쓰고 돌려주는 방법이었죠.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진짜 평범한 공책에 각자의 이름만 쓴 표지에 안에도 검은색 볼펜으로 깜지처럼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의심을 안 할 테니까요. 가끔 떡볶이도 같이 먹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전처럼 서로 말을 많이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할 말을 공책에 모두 썼으니까요. 그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빠들은 고등학생이 되어 더 바빠졌고 아빠는 전보다는 술을 덜 드셨지만 여전히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엄마는 돈을 번다며 다니던 곳에서도
뭐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술 냄새만 풍기며 다니다 어느 날부터 나가지 않더군요. 대신 외삼촌이 찾아와 매형 미안해요. 내가 이번 일만 잘 되면 꼭 돈 갚을게요. 그때까지만 참으세요. 라고 했지만 이내 차비가 없어서 그런데 저 차비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하는 모습까지 보고 나서는 아빠에게도 큰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빠가 저녁을 하셨고 저희의 아침까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엄마는 청소와 빨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오빠들과 저는 그날 입은 각자의 옷을 각자 빨아입고 다녔습니다. 안 그러면 입을 옷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아빠에게 큰 소리를 치지 않는 대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집안 식구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죠. 아빠는 그런 엄마가 보이지 않으시는 것처럼 엄마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희 용돈은 충분한지, 학교 다니면서 어려움은 없는지 물으셨죠. 아빠는 전과 변함없이 다정하셨고 따뜻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보다 보면 너무 화가 나서 삐뚤어져 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싶을 때도 있고 괜히 집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싶을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아이 아빠와 주고받는 공책에 부끄러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하게 그 마음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럼 인숙이가 많이 힘들구나. 내가 크게 도움이 될 수 없어 미안하다. 그런데도 혼자 마음을 잘 가다듬었다니 정말 다행이다. 멋지다. 계속 그렇게 마음을 잘 잡고 우리 최선을 다하자. 라고 써주더군요. 아이 아빠답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게 싫은 소리 한 적 없이 응원해주는 그 마음이 고마워 마음을 고쳐먹고는 했습니다. 그런 생활은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앞에서는 부끄러움도 많고 수줍어했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더 깊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방과 후 아이 아빠와 만났는데 대뜸 그러더군요. 고등학교 2학년쯤 겨울방학 직전이었는데 나 고3 때 열심히 해서 취업 잘하면 우리 결혼하자 라고요. 갑작스럽고 뜬금없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해방구가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집안 형편상 아이 아빠는 공고로 진학했고 저는 상고로 진학해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면 되었습니다. 대학은 꿈도 못 꾸었죠. 아이 아빠는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시는 바람에 아버지와 결혼한 형이 버는 돈이 거의 병원비로 들어가느라 아이 아빠가 대학을 포기하고 공고로 진학을 했고 저는 꾸준히 좋아지지 않는 집안 형편에 오빠들 둘이 대학을 다니니 자연히 대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이 아빠가 기가 안 죽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저도 자극을 받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자격증도 따고 성적도 떨어지지 않게 노력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취직을 하고 아이 아빠와 결혼을 하면 저는 집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 싶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던 안 되던 말이죠. 그저 기분 좋은 희망 하나 생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꼭 나 데려가라 하고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이후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더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잘 보여야 좋은 곳에 취직시켜준다 하기에 선생님께도 잘 보이려 노력했고요. 그런 제 노력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닌 아이 아빠와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3 2학기가 되어 아이 아빠는 자동차 공장에 취업이 되었고 저는 그 근처 무역회사 사무실에 격리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3교대로 일하기는 했지만 제 퇴근 시간이나 출근 시간에 맞춰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 가고는 했습니다. 이렇다 할 데이트도 못했던 지난 날들과 별반 다른 점이 없었지만 저희는 그 잠깐 얼굴 보고 가는 것만으로 좋았습니다. 월급을 받는 대로 열심히 저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엄마가 그 통장을 어떻게 봤는지 다른 집 자식들은 월급 받으면 엄마 준다던데 너는 왜 너가 다 가지고 있냐? 가져와! 라고 하는 걸 아빠가 인숙이가 고생해서 모은 돈을 왜 당신이 탐을 내? 내가 여태 아무 말도 안 한 건 애들 때문인 거 알지? 그 돈 건드리기만 해봐. 이 집에서 못 사는 줄 알아.
라며 화를 내셔서 겨우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이 찾아오고 저희는 서로의 졸업식을 직접 가서 축하해 주지는 못했지만 우리 이제 진짜 어른이다 라며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어른이 된 걸 축하하고 가끔 저녁에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며 데이트를 하며 서로에 대한 마음을 더 키워나갔습니다. 더운 여름을 코앞에 두고 아이 아빠가 통장을 내밀며 이것 봐, 잔업도 열심히 했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모였어. 이 정도면 우리 회사 근처에 방 하나는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이 통장은 혹시나 몰라서 내가 따로 또 모은 거야. 우리 진짜 결혼하자. 라고 하더군요. 몸이 붕하고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랑하던 사람과 이제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보다 기쁜 일이 없었죠. 그간 우리가 써내려간 공책만 하더라도 수십 건이 되어 책보다 두껍게 있는데 이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빠들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대학을 졸업 후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집 걱정은 덜고 제 욕심대로 아이 아빠와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갔습니다.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인사를 온 아이 아빠를 보자마자 저는 웃음부터 나왔지만 어색한 양복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아빠는 놀라셨고 서운해하시긴 했지만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까이 지냈다고 하니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엄마는 참나 저 혼자 살궁리 하느라 통장 쥐고 안 내놨구만.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라며 방문을 닫고 들어가셨습니다. 아빠는 그런 엄마와는 상관이 없는 듯. 오래 만나 알겠지만 우리 인숙이에게 우리가 해준 게 없어. 대학도 포기하고 저 혼자 알아서 컸어. 그래도 많이 아꼈네. 고운 아이야. 잘 부탁하네.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 아빠의 모습에 코끝이 찡해져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고 웃어 보였는데 아이 아빠는 아버님이 걱정하시는 마음 잊지 않고 더 잘해주겠습니다. 라며 엎드려 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형과 형수가 맞아주시는 집에 들어서니 아버님이 어머님을 부축하고 계시더라고요.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듣던 것보다 몸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제 손을 잡으시더니 우리 희준이가 이야기 많이 했어요. 너무 예쁘다고. 정말 너무 예쁘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결혼을 좀 서두르라고 채근을 했어. 말로는 안 그래도 빨리 할 거라고 하던데 저 녀석 괜히 떼쓰고 그런 거 아니지? 라고 하시는데 미소가 고우시더라고요. 아이 아빠가 누굴 닮아 그렇게 여유 있고 지혜로운 말들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우리야 지내던 대로 지내면 되지만 새로 살림내면 처음엔 많이 힘들 거예요. 이 녀석이 속썩이면 나한테 와요. 내가 아주 혼을 내서 보낼 테니까 하면서 웃으시는데 너무 좋으셨습니다. 형님은 아이 아빠의 말처럼 생각이 깊고 신중하셨고 형수님은 누가 봐도 자애로운 며느리상이시더라고요. 식사 차려주신 것도 그렇고 어머님 챙기시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집에서 자란 고운 사람과 내가 만나 우리 엄마처럼 굴면 어쩌지 싶어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나도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서 좋은 모습을 본받고 싶다고요. 그래서 다짐을 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더 나은 제가 되자고요. 혼수로는 이불이랑 TV, 냉장고만 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방에 많이 넣지 말자고요. 그렇다고 그릇도 안 할 수 없어 그릇도 샀죠. 그런 거 살 때 엄마들이 알아봐 준다는데 엄마는 따라다니기만 하면서 앞집 아줌마 딸은 시집가면서 통장을 내놓고 갔다더라. 너는 얼마나 주고 갈 거니? 혼수 사고 남은 돈은 주고 갈 거야? 라고 하기에 나 이 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아기 낳으면 집 넓혀갈 때 쓸 거야. 희준이 군대도 가야 하고 3년 동안 나 혼자 먹고 살아야 하는데 엄마는 걱정도 안 돼? 돈을 보태주진 못할 망정 달라고?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러기에 왜 군대도 안 다녀온 비린내 나는 애랑 결혼을 하니? 그래서 말인데 이 결혼 지금이라도 물러. 내가 전에 말했던 그 집 있지?
거기서 너만 소개시켜주면 우리 집도 사준대. 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 엄마는 나이 35살짜리 아저씨한테 날 그렇게 팔아넘기고 싶어? 그 아저씨 다리도 전다며? 몸도 성치 않은 사람한테 내가 팔려가듯 그렇게 시집가서 엄마 집 생기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왜? 멀쩡히 좋은 사람이 있는데! 라고 소리를 치고는 그 자리에 엄마를 놓고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엄마와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셨지만 대충 짐작이 되셨는지 캐묻지도 않으셨죠. 그렇게 날이 좋은 가을날 결혼을 했습니다. 양가 집안 어른들과 친척분들을 모시고 친구들과 회사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했죠. 저희는 그렇게 부족하지만 행복을 약속했습니다. 여태 약속을 어긴 적이 없던 아이 아빠였기에 저는 더 깊이 믿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러다 겨울이 되어 아이 아빠는 영장이 나와 군대에 가야 했습니다. 근 3년을 헤어져 지내야 하다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다시는 못 만날 사람들처럼 아침 저녁으로 눈만 마주치면 울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그간 저축해둔 통장을 주면서 인숙이가 알아서 생활 잘하겠지만 혹시 모르니 이거 가지고 있다가 부족할 때 써. 내가 곁에서 더 많이 보태줘야 하는데 이렇게 군대에 가서 미안해. 그리고 가끔은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가줄래? 라며 부탁을 하였습니다. 통장의 돈은 그 당시 저희 생활비로 따지면 3년 조금 못되게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끼고 아껴 만들 돈일지 알았기에 또다시 눈물이 나더군요. 회사에서도 아이 아빠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고작 20살의 어린 여자아이가 갓 결혼한 남편을 군대에 그것도 3년이나 보내야 하는 일은 힘든 일이었거든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도 모아놓은 돈이 있다 보니 아이 아빠가 준 돈은 건드리지 않고 있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애틋하게 서로를 아끼며 지내는 동안 시간은 흘러 아이 아빠 입대 일주일 전이 되었습니다. 아침을 차리면서 오늘은 우리 전처럼 나가서 데이트하자. 영화도 보고 포장마차도 가고 하는데 김치 냄새가 역하게 느껴져 구역질이 났습니다. 어제 저녁 먹은 게 얹혔나 싶어 가슴을 두드리는데 아이 아빠가 영화에서 보면 임신일 때 그러는 거 아니야? 라며 웃더군요. 그래서 저도 웃다가 혹시 몰라 달력을 보니 거의 3달을 달 거리가 없었더라고요. 원체 신경 쓸 일이 많을 때는 건너뛸 때가 많았기에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혹시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중간에 속이 안 좋아 병원에 좀 다녀온다고 하고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이네요. 한 10주 정도 됐어요. 다음엔 아이 아빠랑 같이 오세요. 라며 산모 수첩을 주셨습니다. 얼떨떨 하다가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감격이 되더라고요. 저녁 때 아이 아빠에게 산모 수첩을 내밀며 나 임신이래. 우리 아이 생겼대. 하면서 말을 전하자 아이 아빠는 그 자리에서 방방 뜨면서 소리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더니 하필 이럴 때 미안해. 내가 같이 있으면서 먹고 싶은 것도 사주고 같이 병원도 가고 해야 하는데 라며 제 손을 잡고 울더군요. 저는 그런 아이 아빠를 안으며 당신 대신 아이랑 잘 지내고 있을게.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다녀와요. 다치지 말고. 알았지? 이제 우리들 목숨이 당신한테 달린 거야. 라고 했습니다. 겁이 안 났다면 거짓말이죠. 너무 두려웠지만 엄마가 된다고 생각하니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해내야 했습니다. 엄마처럼 말고 어머니처럼 해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시댁에 가서 아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물론 아주버님과 형수님도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은 친정에 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빠들은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고 아빠는 좋아하셨습니다. 축하하네. 자네는 어떤지 몰라도 나는 우리 딸 닮은 손녀면 좋겠네.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아이고 이 등신아, 벌써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해. 군대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내가 병원 알아볼 테니까 유산됐다고 하고 수술해. 애 딸리면 재혼도 힘들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너무 나더군요. 엄마, 애 들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수술? 엄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엄마 머릿속이나 수술 받아.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아빠, 저 가요. 이제 안 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 그런데 제발 엄마랑 이혼하세요. 하고는 아이 아빠를 이끌고 나와버렸습니다. 어안이 벙벙하게 제 손에 이끌려 나온 아이 아빠는 대충 짐작이 됐는지 나 때문에 어머니가 걱정하시지? 미안해. 그런데 나는 주책스럽게 좋다, 인수가. 어머니가 무슨 소리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좋게 생각하자. 내가 휴가 나올 때마다 더 잘할게. 라며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엄마의 그런 험한 소리를 듣고 혹시나 아이가 잘못될까 걱정이 돼 얼른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아이 아빠와 같이 있는 행복한 시간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아이 아빠 훈련소 앞까지 따라가 훈련소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같이 가신 아주버님과 형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도 얼마나 울었는지 집에 도착하니 눈이 빠질 것 같더군요.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니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이 어찌나 고요하고 적막해 외롭게 느껴지던지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투병하시는 어머님이 계시는 시댁으로 갈 수도 없고 친정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전처럼 공책에 아이 아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매일 몸이 어땠고 입덧이 어땠고 일일이 다 썼습니다. 가끔 시부모님 찾아뵙고 와서도 있었던 일들을 쓰면서 아이 아빠에게 있는 그대로의 제 생활과 감정들을 써내려갔습니다. 임신 5개월쯤이 되어 배가 불러 더 이상 회사를 나갈 수 없게 되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공책에 글을 쓰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이 이불도 만들고 베네 쪼고리도 만들었지만 혼자 지내는 시간은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공책에 제 이야기를 했죠. 가끔 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아이 내복이나 신발들을 사서 오실 때도 있고 아이 모자를 사서 오실 때도 있었습니다. 오셔서는 저를 근처 식당으로 데리고 가 고기를 구워주시고 먹어라. 엄마가 잘 먹어야 뱃속의 아이가 건강하지. 속상한 일은 생각도 하지 말고 아이 생각만 해. 남서방도 곧 휴가지. 라며 챙기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아빠는 매번 저에게 미안해 하셨는데 매번 잘못하는 엄마는 큰 소리를 치는 게 이상하게 느껴져. 아빠, 아빠는 왜 엄마랑 계속 살아?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어차피 밥이며 빨래며 청소며 아빠가 다 하잖아. 집 어려워진 것도 외갓집 탓이잖아. 라고 물으니 인수가 부부는 가끔 남들은 이해 못하는 걸로 헤어지기도 하고 또 같이 살기도 해. 너희 엄마가 지금은 힘들어서 저런데 그렇다고 너희 셋을 낳아 길러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헤어지자고 하니? 너희 엄마잖아. 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울자 아빠는 울지 마. 엄마가 울면 아기도 울어. 그냥 아빠가 이렇게 가끔 올게. 데이트하고 좋네. 라며 웃으시는데 그 미소가 너무 외롭게 느껴져 속상했습니다. 시부모님에게는 느낄 수 없는 외로움이 아빠에게만 있는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 뒤 휴가를 나온 아이 아빠는 전보다 더 단단해진 느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전보다 부른 제 배를 보고는 아이고 어떤 녀석일지 너무 궁금해. 분명히 용맹하고 씩씩한 녀석일 거야. 아빠 닮아서. 라며 좋아했습니다. 마침 병원에 가는 날이 있어 같이 병원에도 갔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없는지 물으니 아유 걱정 말어. 있어도 내가 당하고만 있을 사람인가? 나 남이준이야. 라며 웃더군요. 그 미소를 보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군대에서도 잘 지내다 건강히 돌아만 오면 되니까요. 아이 아빠의 첫 휴가는 정말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다시 헤어져야 하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이 아빠는 제가 적은 공책을 가져가고 제게 본인이 적은 공책을 두고 가더군요. 공책에는 훈련이 얼마나 고됐는지, 그런데도 얼마나 잘했는지, 아이와 내 생각이나 괴롭지만 얼른 시간이 흐르길 바란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휴가를 나오기를 기다리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중 그나마 다행인 건 아이 출산 예정일에 남편이 휴가를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은 위안을 삼고 기다렸습니다. 어머님은 조금은 좋아지셨지만 여전히 몸이 안 좋으셨기에 자주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뵈면 뵐수록 배울 게 많은 분이시라 가고 싶더라고요. 형님도 아이 낳고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알려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산후조리는 형님이 도와주신다며 내가 딸이 없잖아. 동서 산후조리 해주는 걸로 때우려나 보다 하며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아이 출산 예정일은 다가왔고 아이 아빠는 휴가를 나오기로 한 날보다 하루 밀렸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좀 불안했지만 아이가 아빠를 기다려주길 바라며 노심초사하는 날들이었죠. 정말 아이는 아빠를 기다렸는지 아이 아빠가 집으로 들어서며 아빠 왔다 하자마자 진통이 시작되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진통은 26시간이나 되었고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떤 녀석이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나 싶어서 나오면 혼내주려고 했는데 너무 예뻐. 너무 예뻐서 혼내줄 수가 없어. 너무 수고했어. 고마워. 라며 아이 아빠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피곤한데 쉬지도 못하고 아이를 기다렸을 텐데도 좋은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이는 순했습니다. 잘 웃고 젖도 잘 먹고 보채는 법이 없었죠. 열이 펄펄 나 안고 병원으로 가는데도 아이가 울지 않아 오히려 걱정할 정도였다니까요. 울어도 금방 그치고는 저를 향해 웃어주는 그 얼굴에 저는 버티고 버텼습니다. 아이 아빠 없이 아이를 기른다는 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아이 돌잔치 때도 아이 아빠는 휴가를 못 받아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곧 같이 할 날을 기다리며 참는 수밖에 없었죠. 휴가 날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겁니다. 아마 상병 휴가를 나왔을 때였는데 새벽마다 어디를 가더군요. 열흘 휴가라 길게 나온다고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저러나 싶어 두고 봤는데 새벽에 어딜 다녀오고는 땀이 범벅이 돼 와서는 아침을 먹고 자고 점심때나 돼서 일어나 아이와 저와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전 좀 심통이 났습니다.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것도 속상한데 휴가 나와서도 이렇게 늦게 일어나고 그래야겠어? 우리랑 같이 있는 게 싫어? 라고 하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을 막았더니 아이 아빠는 웃으며 내가 후임이랑 약속한 게 있어서 그래. 미안, 이번만 봐줘. 내 마음 당신이 몰라주면 누가 알아줘? 라는데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엄마처럼 되기 싫어서요. 아이 아빠는 부대 복귀하는 새벽까지도 나갔다가 들어와 부대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그 사이 아빠와 정이 들었는지 가지 말라며 붙잡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 또다시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제대까지 남은 날수만 세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이 아빠가 마지막 휴가를 2주 동안 나왔을 때 밥도 잘 못 먹고 얼굴색은 시커먼 게 이상하더라고요. 워낙 건강 체질이라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휴가 나오기 전에 후임 하나가 사고를 쳐서 다 같이 얼차례를 받았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나 봐. 그때부터 이러네. 곧 나아지겠지. 나 남이준이야. 알지? 라며 웃어 보였지만 너무 지쳐 보여. 우리 병원이라도 가보자. 응? 이라며 동네 내과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큰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혹 건강하신 분들도 급성 신부전이나 간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군대에 계시면 탈수나 이런 것들로 가능하니까요. 꼭 큰 병원 가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겁이 난 저는 얼른 가보자고 했지만 아이 아빠는 괜찮아. 의사들은 그렇게 겁줘. 나 제대하고 월급 나올 때까지는 우리 아껴야 하잖아. 제대하고도 아프면 가자. 그때까지는 다 나아. 라면서 웃더라고요. 하지만 아이 아빠의 상황은 나아지지 못한 채 부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저는 못 가게 하고 싶었지만 2주 뒤에 봐. 2주 뒤에는 우리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자.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이 아빠는 그렇게 돌아간 부대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부대 복귀하고 바로 다음날 아침
정신을 잃고 일어나지 못하는 걸 부대 병원으로 옮겼으나 의식이 없는 채로 일주일을 있다가 먼저 하늘의 별이 되었거든요. 아이를 업고 아이 아빠가 깨어나길 기다리는 그 시간을 버티면서도 저는 믿었습니다. 아이 아빠가 2주 뒤에 만나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했던 그 약속을요.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 아빠의 밝게 웃는 얼굴은 사진 속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번갈아 정신을 잃는 바람에 아이는 형님이 돌봐주셨습니다. 그렇게 울지 않던 아이가 마치 아빠가 돌아가신 걸 알기라도 하는 듯이 그렇게 울더라며 형님은 동서, 정신 똑바로 차려. 민수랑 살아야지. 엄마가 지켜야지.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군대에서는 개인의 질병이라며 보상을 하지 않으려 했고 장례만 군대식으로 치러주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하였습니다. 아주버님이 이리저리 알아보며 보상과 책임 소재에 대해 따지고 다니셨죠. 저는 좀처럼 엄두가 안 나 울기만 했고요. 아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 애를 쓰느라 노력했지만 쉽지 않더군요. 그 사이 찾아온 엄마는 거 봐, 내가 뭐래? 아이는 저쪽에 주고 너는 얼른 정신 차려. 그래야 새 출발하지. 너 아직 젊다. 라고 하는데 물을 뿌리며 가! 당신은 엄마도 아니야. 가! 라며 난리를 치르고 아빠만 오셔서 같이 울다가 가셨습니다. 두 돌이 다 된 아이는 아장아장 걸으며 아빠를 찾는데 아이 아빠는 올 수가 없는 현실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피폐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아침 일찍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계십니까? 남병장님 댁 맞습니까? 하는 겁니다. 아이 아빠를 부르는 소리에 놀라 문을 열다 저는 달려가 안을 뻔했습니다. 아이 아빠와 똑같은 군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본 남자는 아이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고만 있는 제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병장님과 함께 생활한 김상병이라고 합니다. 라며 경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울고 있기에 일단 들어오세요. 라며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이도 제 아빠와 착각을 했는지 아빠 하며 나왔다가 아빠가 아니니 제 뒤로 숨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닦은 그 남자는 대뜸 통장을 품에서 꺼내더니 이것 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저를 주세요? 라고 하니 남자는 다시 울면서 아이 아빠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이 아빠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아빠는 나이는 어리지만 타의 모범이 되는 선임이었답니다. 법대를 다니다 군대를 간 그 남자보다 2살이나 어렸는데도 존경한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다고요. 후임들을 모두 살뜰히 챙기고 전략이 좋아 모든 훈련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아이 아빠가 좋아 가까이 지내다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는 사이가 됐는데 농수산물 시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셔서 이를 도울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을 했더니 휴가 나가서 본인이 돕겠다더니 정말로 하루도 빠짐없이 도왔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휴가를 나와 가게를 보게 되어 큰 공백 없이 손해 없이 마무리가 잘 됐답니다. 고마워서 일당으로 친 돈을 드리려고 하자 야, 우리 사이에 이런 거 하지 마. 대신 너 법대 졸업하고 뭐가 됐든 나중에 우리 아들 도와줘라. 라고 하더랍니다. 그랬는데 이번 사고가 나서 아이 아빠가 그리 떠났으니 당장 급한 대로 이 돈부터 드려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아이 아빠가 알면 혼나요. 했더니 남병장님이 제대하시면 형수님 고생하신 것 보상하신다고 경제적인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체면이 섭니다. 남병장님 아니었으면 저 군생활 못했습니다. 공부만 하다가 가서 몸 쓰는 것 하나도 못하는데 그런 저 지켜주신 게 남병장님이십니다. 이 은혜는 제가 평생에 거쳐 갚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하더니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그분의 아버님이 오셔서 과일 한 박스 주고 가시고 제대한 그분이 오셔서 아이와 놀아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고시를 보신다며 한참 보이지 않으셨는데 그때도 그분 아버님이 오셔서 뭐라도 주고 가셨고요.
아이와 먹고 살려다 보니 그 도움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더군요. 그러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때쯤 동네에 과일 가게를 하나 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김상병님은 변호사가 되시더니 아이 아빠의 손해배상을 일부 받아주시더라고요. 그 돈이랑 본인이 받은 첫 수입료를 합쳐서 집과 가게가 있는 곳을 알아봐 주신다고 장사해보자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감사했죠. 염치도 없고요. 그런데도 남병장님이 제 생명의 은인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할 때는 다 그보다 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시면서요. 시부모님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셨다가 제가 죽는다고 하자 생활비를 일부 보내주셨는데 제가 장사를 하겠다 하니 놀라면서도 좋아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같이 소송을 쫓아다니시느라 애먹으셨는데도 재수씨 고생 많았어요. 라고만 하시고요. 그렇게 시작한 장사로 저는 여태 먹고 살았습니다. 대형마트가 활성화되던 때에도 저희 가게는 물건이 좋다 보니 장사가 잘 됐거든요. 그 덕에 저희 아들도 법대를 갔죠. 삼촌이라 부르던 김상병님 따라간다면서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고 사무실을 차렸는데 며느라이도 함께 일하는지라 걱정은 되네요. 일이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김상병님은 여전히 자주 저희와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가족들이 다 성품이 좋아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런 연인도 아이 아빠 덕이라 생각하니 먼저 간 그 사람이 그저 그립고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 사람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재혼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았네요. 다시 만나는 날 끝까지 아이와 날 지켜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곁에 있을 때 마음을 표현하세요. 그래야 후회를 덜 하더라고요. 저는 공책에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할 말은 다 했거든요. 너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